네, 2020학년 2학기 비대면 RC 특강 러시아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러시아 문화 특강의 강연을 맡은 강사 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의 특강 제목은 대립항을 통해 바라본 수수께끼와 같은 러시아 문화입니다. 대립항이란 말을 왜 썼냐면요. 대립항이라는 거는 대립이 되는 두 개의 쌍, 대립쌍 또는 이항 대립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인에게 있어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너무 극단적이고 냉온 를 오고 가는 것이 너무 빨라서 가끔은 수수께끼와 같고 문화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그렇고요. 민족성도 그렇고요. 또 러시아인의 정신세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항을 통해서 세 가지 대립항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세 가지 대립항을 통해서 러시아 문화의 수수께끼와 같은 러시아 문화에 접근하는 틀을 써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저희 특강은 마치 다양한 주제를 그냥 의식의 흐름처럼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해하기 쉽고 그냥 뭔가 연결이 되면 연결고리로 쭉쭉쭉 그 수다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재밌게 또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을 저는 이제 타픽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타픽 시리즈는 러시아 영화 안드레이 따르콥스키의 거울이라는 영화를 분석할 때 이야기가 되어지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서구와 동양 쪽의 많은 유명한 영화 비평가와 이론가들이 그 영화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려는데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영화는 안드레이 따르콥스키의 과거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또 부인에 대한 기억, 그런 것들이 계속 섞여가지고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가리타라는 여배우가 있는데요. 이 여배우가 안드레이 따르콥스키의 어머니 역도 하고 또 부인 역할도 합니다. 아내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영화가. 그리고 실제 어머니가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되신 어머니가 실제 영화 속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거울을 보시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다가 그 잘못 집을 찾아온 또 할머니로도 등장하고 또 아버지는 시를 읊조리는 나레이터로 등장하고요. 더군다나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필름 장면들이 뚝뚝 들어가고 그냥 자기의 과거의 그 반성 성찰을 이 거울이라는 제목이 잘 보여주는데요. 그 안에 다양한 주제들이 그냥 마치 짬뽕처럼 다 뒤섞여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즉 타픽 주제가 화두가 시리즈물처럼 막 펼쳐지는 거죠. 그런 형식을 저도 차용을 해서 마치 의식의 흐름처럼 세 가지의 대립상을 제시하고 러시아 문화의 이런 측면 저런 측면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특강은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수수께끼를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던져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듣고 오히려 러시아에 관심을 갖고 러시아 문화 참 특이하고 재밌는 데에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립판까지 분석의 틀로 제시해서 나오는 이 러시아인의 정신, 러시아 문화의 극단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해답은 또 러시아인이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자 또 소설가인, 문학가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러시아인의 그런 극단적인 정신세계에 왔다 갔다 하고 냉온이 금세 변하고 따뜻한 게 나를 대해줬다 갑자기 냉혹하게 되어주는 그런 극단적인 성격, 민족성, 극단적으로 변하는 정신세계는 바로 혹독한 자연 기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극단적인 자연 기후 때문에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러시아인의 그런 정신세계나 문화 등이 양극단을 오고 가고 강인하고 우리가 보기엔 거칠어 보이기까지 한 것이 러시아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창제한 한글을 직접 작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줬는데요.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러시아 알파벳 아즈부카라고 하는데요. 그걸 직접 창제한 건 아니고요. 직접 창제한 건 아니고 현대화된 러시아어를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세련되게 만들었죠. 그 세련된 러시아어를 자기의 시, 소설, 문학 작품을 통해서 독자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읽는 독자, 또 그걸 읽고 말하고 쓰는 독자, 결국 러시아 언어가 세련되게 현대화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슬라브 민족이어서 백인들이 많은데요.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어머니 쪽이 그 성이 한니발이고요. 흑인 외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전형적인 당시의 귀족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손톱 정리를 엄청 잘했죠. 이런 식의 깔끔한 옷에 화장과 손톱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댄디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 댄디즘은 주로 영국 댄디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댄디즘이라는 거는 이제 댄디하다 하면은 멋쟁이의 아주 그 잘 꾸미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말하는 건데요. 영국 귀족들은 멋쟁이에 잘 꾸미는 영국 그 귀족들이 외모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민중들을 위해서 대신 왕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게 되죠. 즉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댄디즘이라는 건 단순히 외양 꾸미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귀족으로서의 의무, 자기가 혜택받은 거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자기 작품에 러시아 황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글도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탄압을 받기도 했었죠. 결국 그 이제 황제가 푸시킨을 갖다가 결투로 어쩔 수 없이 결투를 하게 해서 죽였다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요. 리콜라이 1세 황제가 그 푸시킨 눈의 가시와 같은 푸시킨을 이 단테스라는 귀족을 통해서
결투를 하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정설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결투를 한 이유는 그 자기 부인의 여동생 처제죠. 처제의 남편인 단테스가 계속 자기 부인 곤차로바, 나탈리아 곤차로바라고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이제 유명한데요. 푸시킨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계속 결혼했는데도 부인과 관계를 그 불륜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자 할 수 없이 결투를 하게 되고요. 결국 그 결투에서 푸시킨이 안타깝게도 죽게 되죠. 이 결투 문화도 유럽에서 온 건데요. 러시아에서는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바뀌게 됐죠. 여러분들이 러시안 룰렛이라는 말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러시아 귀족들은 명예를 위해서 결투를 통해서 그 서로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너무 이야기가 너무 멀리 나왔고요. 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의 극단적인 성격은 혹독한 자연 기후다. 푸시킨 하면은 당대 최고의 시인이고 소설가이고 그 인기도 최고였습니다. 많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러시아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던 두 명의 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푸시킨. 푸시킨이 나타나면 여성들이 앨범이라고 해서 책자를 놓으면 바로 거기다 즉흥시를 써주고 사인을 이렇게 해줬죠. 그런 것처럼 푸시킨이 있었고 또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이 사람은 이제 외국 사람이죠. 음악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음악가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 인기 많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푸시킨. 자, 첫 번째 대립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화와 이콘입니다. 성화는 러시아 말로 이제 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종교의 성스러운 그림이고요. 그림 성경책이고요. 그 다음 도끼, 전쟁 무기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물론 나무를 베고 밭을 경작하고 그 다음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하는 그런 물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잔인할 정도로 무기로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대립항을 했는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임스 하들리 빌링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의 수수께끼와 같은 문화를 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낱말을 고른 것이 바로 성화와 도끼입니다. 마치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을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한 것처럼 제임스 빌링턴이라는 사람이 성화와 도끼를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했고요. 이게 책이 있습니다.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이나 됩니다. 번역한 책이 잘 되어 있어요.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책입니다. 보시면은 그 제임스 빌링턴이 커다란 원룸과도 같은 러시아 통나무집 이즈바라고 하는데요. 거기 벽에 가봤더니 걸려있는 2개의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성화가 걸려있고 한쪽에는 도끼가 걸려있는 거죠. 빌링턴 입장에서는 성화는 성스러운 거고 종교적인 거고 도끼는 세속적이고 또 그 일상 건축하거나 나무를 베서 밭을 가꾸거나 또는 전쟁을 하는 끔찍한 살인 무게인데 이 2개의 것이 원룸과 같은 벽에 걸려 있던 것이 재미나다. 서로 모순되는 2개의 대립상을 통해서
러시아 문화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세 가지 대립상을 제시하면서 러시아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민중들, 이거는 이제 이즈바의 단면입니다. 보시면은 이 그림이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죠. 통나무집의 원룸에 이렇게 온 가족이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염소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막 말도 집어넣어서 같이 자기도 합니다. 워낙 춥기 때문에 가축도 추위로부터 보호해야 되죠. 바로 이 통나무집에 한쪽에는 이꼰 성스러운 종교 그림이 다른 한쪽에는 도끼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도끼가 걸려 있는 쪽 그쪽을 보시면은 빼치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빼치카 아시죠? 벽난로.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 말입니다. 빼치카.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밝은 동쪽 아시겠죠? 동쪽 또는 동남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구석, 이 구석이잖아요. 모서리에 양쪽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주로 성모 마리아와 예수를 그리겠죠. 그 반대편 서쪽 또는 북쪽 이쪽에는 빼치카가 있고요. 이 빼치카 주변 벽에 이 도끼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재미나게도 집의 동쪽은 성스러운 것, 집의 서쪽은 그 일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원룸인데도 이렇게 대립되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구석은 현대 러시아 가정에서도 밝은 동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구석 모서리에는 크라스니 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콘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성경책이 놓이기도 하고 아침마다 꽃을 꺾어서 꽃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구석, 성스러운 곳,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부인이 기도할 때 성스러운 행위는 이 아름다운 구석에서 밥 먹고 목욕하고 그 다음 뭔가를 죽이고 그런 것들은 이 그 빼치카 쪽 도끼가 걸려 있는 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화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탑픽 시리즈 성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도끼와 연결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성화는 그 원래는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걸 최고의 그 예술 작품으로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탈리아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비잔틴 제국인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러시아는 정교라고 할 수 있겠죠. 오소독스 정교. 이 콘스탄티노플 여기로부터 당연히 종교를 받았기 때문에 이권도 여기서 왔고요. 이쪽에서 건네진 이권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인기 있었던 이콘이 바로 블라지미르의 성모입니다. 블라지미르의 성모. 블라지미르의 성모는 이 이콘이 그 키예프도 갔다가 블라지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거 사람 이름도 되지만 도시입니다. 모스크바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로 오게 되는데 이 블라지미르라는 도시의 성화가 공중에 떠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질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 교회의 벽을 세우고 성화를 여기에 걸어둔 거죠.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 도시가 생긴 겁니다. 즉 모스크바 북동쪽에 있는데요. 지금도 여기는 종교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스크바에서 그 당일로 이쪽에 관광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블라지미르의 성모라는 뜻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 이코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성모의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연민의 눈동자, 여러분을 걱정하는 연민의 눈동자를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이 눈빛 때문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 예수의 손이 어머니 목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손이 이렇게 둘러쌀 수가 없죠. 이렇게 그 러시아 사람들은 그 성화 이콘 가운데에서 서로 스킨십이 있는 목을 둘러싸고 이런 성화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성화, 그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래서 기적도 있었고, 그다음 눈빛, 성모 마리의 연민의 눈빛도 있고, 또 어머니와 아들이 육친의 정이 있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 그림을 좋아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이코나에 보면은 어린아이 아기 예수인데도 이 턱 수염이 있어요. 이 수염은 당시 규범으로 반드시 그려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는 33살의 얼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인의 얼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인데도 수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습 법칙들을 하나하나 알아두시면은 러시아 성화를 이해할 때 이코나를 이해할 때 좋습니다.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 나왔는데요. 잘 보시면은 그 예수 신을 어떻게 하죠? 그 원근법 안에 넣어서 대상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초점이 예수 머리 위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원근법으로 그려야 현실이 이 그림이 3차원의 세계로 느끼겠죠. 3차원의 환영을 주겠죠. 이 방법을 원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이 원근법을 개발하게 되죠. 만들게 되죠. 근데 러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톨릭 이탈리아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런 원근법이나 이탈리아의 그 발전된 문명이 콘스탄티노플로 오기 전에 이미 원근법이 전해지기 전에 무슬림에 의해서 결국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발전된 문명 문화가 러시아로 들어올 수 없게 되고요. 그다음 서유럽 자체가 러시아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점점 고립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서유럽의 발전된 원근법을 갖질 못하게 되고요. 마사초 보면 이제 원근법 하면 이제 마사초가 유명한데 보시면은 뭔가 원근을 통해서 그 공간감을 공간의 느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원근법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뒤로 갈수록 공간이 넓어져요. 이걸 역원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를 그리는 그 수도승 그 사제를 화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승들이 생각하기에 신이 우리를 보는 거지 우리가 신을 본다라고 대상화한다라고 생각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 쪽으로 올수록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서게 되면 신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원근법을 역원근법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공간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뒤로 갈수록 커지게 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지금 현재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성삼위, 삼위일체인데 보시면은 이 시선이 이중의 시선입니다. 희생되고 있는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를 상징하죠. 물론 예수는 여기 있지만 어린 양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안타깝게 연민의 정을 갖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서구의 원근법을 영향받지 않아서 러시아 특유의 독특한 원근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 그 서유럽과 괴리된 그런 독특한 문화가 이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이 성화고요. 폴 세잔은 이제 당연히 이제 프랑스인데 보시면은 좀 전에 봤던 성화의 이런 평면적인 그림과 또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요거 2차원과 3차원이 섞여지는 2차원이면은 표현이 되는 거고 3차원은 현실과 같게 되니까 재현이 되는 거죠. 평면과 입체. 그래서 그림이 3차원과 입체가 있으니까 원근과 그 원근을 무시한 평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점이 복수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림이 현대적인 그림을 폴 세잔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걸 더욱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피카소죠. 그래서 다양한 시점, 복수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돼 있죠. 그림들이 분열돼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제 나중에 또 언급되지만은 러시아 발레하고도 관련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드레이 르블요프라는 유명한 15세기의 화승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이런 역원근법과 신의 시선과 이중의 시선을 갖고 있고 신이 러시아인화되었죠. 그래서 이 피지아노미아, 이 골상학이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의 길쭉한 얼굴이 아니라 러시아인들은 보다 약간 동글동글합니다. 얼굴형이 러시아인의 현지화된 러시아 현지화된 신의 얼굴을 갖고 있고 그림이 약간 퇴색돼서인데 훨씬 더 밝게 피부톤을 밝게 그렸습니다. 비잔틴에서는 신을 성적 대상화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거무틱틱하게 이렇게 성화를 그렸는데 훨씬 밝고 강렬한 색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최고의 성화로 이렇게 평가받게 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그 성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 성경책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이런 형상 금지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형상들을 신의 형상들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콘, 이 성화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손으로 만들지 않는 이콘, 이콘의 이제 하위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으로 만들지 않는 구세주의 이미지. 이건 뭐냐면 그 어떤 그 족장이 그 이제 성경에서 왕으로 표현되죠. 왕이 병이 난 딸을 위해서 예수를 불러오라고 메신저 심부름꾼을 보내는데 그 심부름꾼이 사실은 이제 화가였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 옆에는 호위병이 70명이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 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예수가 손수건에 자기 얼굴 땀을 닦는 걸 손수 닦고 이 손수건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그 왕한테 드린 거죠. 보면은 예수의 땀 닦인 흔적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그 예수의 얼굴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목이 없죠. 얼굴만 찍은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예수가 직접 자기 얼굴을 찍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것과 더불어 그림 성경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시의 민중들은 거의 다 문맹이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얘기해서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림 성경책인 이 성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특히 러시아의 이 성화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유명한 화승 가운데 페오판 그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안드레이 르블요프 성삼위일체 그 사람의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보면은 성모의 죽음. 그래서 러시아 정교에서는 성모가 사람처럼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나 이 라틴 저 카톨릭에서는 성모가 예수처럼 하늘로 승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성모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모의 죽음이라는 그림 성화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어린 아기 예수를 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적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은 성화는 시간적인 논리가 부재했습니다. 이렇게 동시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이 촛불이죠. 드디어 이런 그 디테일, 예술적인 오브제, 오브제라는 건 오브젝트 대상인데요. 예술적인 대상이죠. 이 촛불을 통해서 경건함을 더욱더 표현했죠. 그래서 페오판 그렉 때부터는 어느 정도 화승들이 자기 나름의 그 대상을 그려놓을 수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초창기 때는 엄격했고요. 함부로 그려놓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예술적 그 오브제를 그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페오판 그렉 역시 그리스도의 변형, 예수가 이제 산속에서 하얗게 천사로 변하는 건데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과거, 현재는 완전히 메타모르포시스, 변형. 여기는 뭐예요? 다 번영한 뒤에 제자들과 내려가죠.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의 시간이 함께 있습니다. 시간의 동시성, 논리적 부재성이 성화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이제 제시되는 경우에 성 바실리 성당, 그 다음 안드레이 루블요프의 성삼위일체 이 성화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죠. 이미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안드레이 루블요프의 제자인 디오니시, 예수를 더 육체적으로 길게 하여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16세기까지 그 러시아 이권 성화가 전성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 성화 가운데에서 최초로 러시아인인데 성화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리스와
글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세기 정도에 시작해요. 그래서 862년 저 상페테르부르크 옆에 노브고로드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통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이킹족 족장을 자기들을 통치하라고 초빙을 합니다. 그때 바이킹 족장의 성이 류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러시아 왕족 왕의 가계도는 딱 두 명의 성만 알면 됩니다. 류릭, 그 다음 로마노프예요. 류릭, 로마노프. 여러분들이 로마노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블 영화에 나오죠. 나타샤 로마노프. 자, 근데 이제 이 키예프 공국이라는 건 이제 도시국가입니다. 보리스와 글렙은 이 류릭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보리스 류릭, 글렙 류릭이 되는 거죠. 원래 이 류릭 족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페테르부르크 옆쪽, 북쪽에서 도시국가에 있다가 노브고로드라는 곳에서 거기 올렉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키예프 서쪽으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이 키예프가 살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드네프르라는 커다란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이제 바이킹과 그리스인들의 통로 교역로예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바다로 이렇게 삥 둘러서 그 스웨덴 즉 스웨덴 쪽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 바다를 통해서 그리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내륙의 드네프르 강을 통해서 이제 무역 교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키예프라는 도시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교통의 요지죠. 그래서 이 동쪽에 있던 이 노브고로드 이 류릭 왕조가 키예프로 옵니다. 남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10세기에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때 전성기를 맞는 공우의 이름이 블라지미르라고 합니다.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르 하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이름이 같죠. 그래서 이 블라지미르 류릭 때 10세기 때 이 키예프 공국이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자 이제 다양한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첫째 스비아토폴크가 이 키예프 공국은 왕자들의 각자한테 땅을 나눠줘야 됐어요. 그 나눠준 땅들이 아까워서 그 죽이려 갑니다. 이 왕자들을. 근데 이제 보리스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어차피 형하고 싸워서 안 되는데 자기 목숨 살리고자 어떻게 해요? 형의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죽어요? 자기 도시민의 시민들이 괜히 죽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그냥 나가서 그냥 혼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 보리스를 칭송하게 되는 거죠. 그의 동생 글렙도 보리스처럼 또 형의 군대가 오자 나가서 죽습니다. 이쪽 도시민도 글렙을 칭송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리스와 글렙을 이 두 도시민 도시공국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런 칭송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성인이 돼서 최초로 성화는 아무나 그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성인이 돼야 되는데 이 보리스와 글렙 두 왕자가 공우가 이제 그림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보리스와 글렙 하면 이제 우밀레니에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밀레니에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받아서 신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그냥 우리의 목숨을 내놓자. 그래서 대순종 아시겠죠? 약간 바보 같지만 신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것을 이제 대순종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밀레니에라고 이제 자주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10세기 이때 이제 키예프 공국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9세기에 시작해서 10세기에 키예프 공국 때 공국이라는 건 공우가 이제 통치를 하는 거고요. 그 키예프 공국은 이제 대공이라고 붙였습니다. 대공우, 대공. 그래서 키예프 공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가장 권력 있는 왕자고요. 주변 도시들, 국가들, 공우들이 연합하는 느슨한 그런 도시국가 연합 형태였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모스크바 공국이 나타나면서 결국 러시아라는 하나의 국가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반 4세죠. 이반 4세. 16세기 때 이반 4세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 즉위식을 하면서 실제로 황제로 그 즉위를 합니다. 짜르라는 이름으로 즉위를 하는데요. 그 즉위식을 하면서 황제가 되고 러시아라는 국호를 정식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부터 러시아라는 국가가 이제 정확하게는 생겨난 셈이죠. 그래서 16세기부터 이렇게 러시아 국가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 전까지는 느슨한 도시국가의 형태고 중간에 한번 몽골 따따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몽골 따따르. 따따르의 멍해라고 하는데 13세기부터 15세기 200년 동안 러시아가 따따르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성화로 가서요. 여러분들 그 러시아의 원룸과도 같은 통나무집 이즈바의 밝은 동쪽에 그 성모 마리아와 예수를 그린 이코나가 놓여 있었다 그랬죠. 거기를 아름다운 구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구석에 이코나를 던져버리고 자기 그림으로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그림 가운데 바로 요 그림, 하얀 바탕 위에 검은 사각형. 여러분들이 한 10초면 그릴 수 있습니다. 이 10초면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을 거기다 딱 걸어놨죠. 그래서 말레비치는 당연히 이제 그 소비에트 혁명을 지지하죠. 그래서 구시대 러시아 황제가 지배하던 그런 전제주의 시대의 그 성모 마리아 이코나를 던져버리고 자기 그림을 거기다 놓음으로써 자기 그림이 세계를 구원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말레비치입니다. 아시겠죠? 말레비치 하면 이제 절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절대주의는 그림을 그릴 때 저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을 스케치하면서 저의 모양을 그대로 그리잖아요. 이건 재현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리는 거 재현, 구상화 이렇게 되는데 그걸 버리고 점선면에 추상화된 이 점선면이 바로 절대입니다. 앱솔루트. 그래서 점선면의 추상의 형태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한 사람이 바로 절대주의고요. 이 절대주의는 혁명, 러시아 혁명, 그 다음 이제 러시아가 그때 산업화 근대화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점선면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제시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뜻을 이 그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때 아름다운 구석 자리에 해당하는 곳에 이 그림을
이코나 대신 이 그림을 거기다 걸어놓은 거죠. 엄청난 자신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 성경책을 버리고 자기의 그림을 거기다 걸어놓은 겁니다. 피트 닥터라는 인사이드 아웃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구체적인 재현의 형태가 어떻게 추상화되는지 7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추상화의 단계가 바로 칸딘스키가 말했던 이런 추상화의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 이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보시면은 구상화에서 추상화로 가는 그 단계를 그다음 3차원에서 2차원의 평면으로 가는 거를 이 영화가 재미나게 보여줍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다 러시아 추상화가 추상 예술에서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바실리 칸딘스키가 이제 가장 최초에 해당하는 순수 추상의 대가이고요. 이걸 더욱더 절대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말레비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와 맞은편에 도끼, 그 다음 빼치카, 다시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그 다음 칸딘스키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권과 도끼의 대립을 통해서 러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끼로 가면요. 도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계의 수단이고 전쟁의 무기고요. 마을에 종이 울리면 그 장정들이 도끼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싸우는 무기예요. 별다른 무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그다음 건축의 도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를 맨 처음 만들 때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체를 만들었습니다. 성체, 성벽. 성체, 성벽에 해당하는 단어가 크렘린, 크레물, 크레물린 이렇게 됩니다. 원래 보통 명사죠. 성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안타깝게 잘 안 보이시는데 사실은 옛날엔 나무로 된 쭉 벽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근데 이게 이제 자주 화재로 타니까 돌로 쌓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도시에 가면 성체들이 다 돌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돼 있습니다. 이 성체를 쌓고 그 안에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관공서를 짓고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 성체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바깥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끼를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 성체가 원래는 크렘린이 보통 명사였다가 지금은 크렘린 하면 뭐예요? 크렘린 하면 바로 이 붉은 광장, 여기가 이제 붉은 광장인데요. 붉은 광장에 이 붉은 벽돌로 쌓여진 여기 이 붉은 벽돌의 성체, 성벽을 크레물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레물린 하면 붉은 벽돌의 성체를 말하고 상징적인 의미는 러시아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뒤쪽에 이제 크레물린 궁이 있는데 그 궁 2층에 푸틴 대통령이 집무를 하는 거고요. 특이하게도 이 성체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지었다 그랬죠.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반 3세라는 이반 더 그레이트라는 황제가 그때는 이제 자칭 황제입니다. 부인이 당신은 황제다 불러줬기 때문에 자칭 황제예요. 이반 3세 15세기에 엄청나게 여기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체 안에는 궁, 교회, 그다음 정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원들. 이 정원에서는 학교 역할을 했어요. 정원이. 그래서 뾰트르 1세 황제는 여기서 전쟁 놀이를 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래서 귀족 자제들을 직접 뽑아다가 전쟁 놀이를 하면서 전쟁 교육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크렘을 안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자 일종의 전쟁 학교
그런 역할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자, 이 도끼를 통해서 이런 건물들을 벽을 만든 거예요. 예, 이 도끼로 만든 교회 보세요. 예, 이 교회는 절대로 못을 쓰지 않습니다. 못을 쓰면 나무와 쇠의 못이 서로 그 추위에 의해서 쪼그라들었다 늘어났다 이제 하게 되는데 봄에 서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을 안 씁니다. 나무를 계속 도끼로 해가지고 정교하게 레고처럼 쌓아 올립니다. 아시겠죠? 나무로 된 레고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서 교회를 짓게 됩니다. 이 위에는 이제 돔 형태,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굿볼이라고 하는데요. 굿볼이 있고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러시아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 이런 모양의 요 위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있었죠. 그 팻말이 있고요.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예수 쪽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 있고요. 예수 쪽 왼쪽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기 전에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당신은 신의 아들이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천국으로 상승. 이 왼쪽에 있던 사람은 비아냥됐죠. 지옥으로 갔죠. 그래서 하강.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붉은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원래는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 아름답다는 말이 빠져나가면서 이 붉다는 말만 남아서 이제 붉은 광장 이렇게 되는 건데요. 원래 옛날 말로는 이제 아름다운 광장, 붉은 광장 이런 뜻입니다. 요 옆에 레닌 묘가 있고요. 레닌 묘가 미이라로 방부 처리돼서 요 지하 같은 곳에 이제 있습니다. 요 뒤쪽에 보면 빨간 벽이 있죠. 이 벽이 바로 크레물린 성체 성벽. 지금 크레물린 하면 이제 모스크바의 중앙에 있는 바로 이걸 고유명사로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크레물린 궁이고요. 푸틴이 진모하는 곳. 남쪽쯤에 이제 성 바실리 성당. 러시아 하면은 자주 아이콘으로 많이 그 보여주는 것이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반 4세가 그 러시아라는 국호를 제대로 쓰고 황제로 제대로 즉위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반 4세가 그 카잔 한국이라고 있습니다. 카잔 한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카잔 칸국이죠.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카잔 칸국, 카잔 한국. 이게 바로 이제 따따르, 몽골 따따르가 세운 국가인데 거길 갖다가 물리쳐 내므로써 드디어 몽골 따따르로부터의 멍해를 식민 지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념으로 이 성 바실리 성당을 짓게 됩니다. 아주 짧은 순간 지었고요. 그래서 이 건축가한테 돈을 더 줄 테니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더 만들 수 있느냐 했더니 아유 제가 또 만들어 드리죠 이렇게 했는데 그 건축가의 눈을 뽑아 버렸다는 그런 잔인한 전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거 궁전이 아니라 교회예요. 성 바실리 성당. 바실리는 당시에 민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수도승입니다. 유명했던 수도승. 그래서 유명한 수도승의 이름을 따서 성 바실리 성당. 이반 4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줄 알겠죠. 민중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중들은 여기서 예배를 보고 자기는 안전하게 이 크레물린 성체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가장 러시아적인 교회 형태입니다. 비대칭이고요. 서구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균형 대칭 비례로 대칭을 이루는 교회를 많이 짓게 되는데요. 러시아는 특이하게 비대칭이죠. 서로 안 맞고
빨간색 벽돌에 알록달록하고 돔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는 성당입니다. 러시아적인 성당의 교회의 건축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남쪽에서 정반대 북쪽쯤에 보이면은 지금은 이제 국립역사박물관, 한때 이제 모스크바 대학으로도 쓰였고요. 예, 그런 국립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은 옐친이 새로 성벽을 만들었어요. 군사 퍼레이드 못하게 하려고. 그렇지만 이제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군사 퍼레이드를 하죠. 그래서 그 부활의 문이라고 해서 이 옐친의 성벽을 만들어서 큰 전쟁 그 무기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또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주변의 건물에 비해서 여기 요 두 곳에 있는데요. 이 옐친의 성벽은 좀 깨끗합니다. 색깔이 벽돌이 선명합니다. 새로 지어진 거예요. 옐친 시대 때 새로 지어진 겁니다. 옐친은 이제 1991년에 민선 최초의 민선 지금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이제 마지막인 셈이죠. 민선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때 대학 건물로도 쓰여졌다 그랬죠. 스탈린 시대 때 모스크바 남서쪽에 보면은 모스크바 도시는 평평한데요. 이쪽만 조금 산처럼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작은 뒷동산처럼. 러시아 사람들은 언덕이라고 합니다. 거의 참새가 많아서 참새 언덕이라고 하는데 그 참새 언덕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스탈린이 짓습니다. 이런 양식을 스탈린 양식이라고 합니다. 스탈린의 웨딩 케이크, 스탈린 양식이라고 하는데 고전주의, 신고전주의로 삐죽삐죽 균형 대칭 비례를 이루는 것이고요. 중앙 여기는 이제 주로 행정, 중앙행정본부가 여기에 있고요. 총장도 이제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은 다 기숙사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여기에 아주 싼 가격에 묵을 수 있도록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이 주변에 이제 건물들이 많은데 단대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네, 스탈린의 왜 7자냐면요. 이런 건물을 모스크바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7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내부 순환도로 있죠. 서울의 내부에 이렇게 순환되는 도로, 그런 것에 해당되는 모스크바 내부 순환도로쯤에 해당되는 곳곳에 소련이 얼마나 발전됐는가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발전한 그 선진국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실제로 이제 스탈린 때 세계 제2위가 되죠. 미국에 이어서 제2위가 됩니다. 잘 보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비슷한데요. 그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 뉴욕에 있는 그걸 모방해서 이런 식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다음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은 이제 스탈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모스크바 크레물린의 서쪽에 있는데요. 이 앞에는 모스크바 강이 흐릅니다. 스탈린이 보니까 그 큰 교회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부셔버리죠. 결국 여기에는 이제 소비에트 최대의 수영장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90년대 때 국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복원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 그래서 러시아 정교가 다시 그 권위가 복원된 걸 상징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레물린과 모스크바강, 이게 바로 크레물린 성체. 그 다음에 여기 모스크바 강이 있고요. 유람선이 다닙니다. 유람선을 통째로 빌려서 결혼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 모스크바 시티, 모스크바 중심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예, 이렇게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최신식 현대 건물을 이렇게 빌딩을 지었습니다. 주로 비즈니스에 관련된 예, 그런 일들을 이쪽 지구에서 보도록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도끼 얘기했죠. 그래서 도끼로 예, 나무로 된 교회도 짓고 성체도 짓고 집도 짓고 통나무 자기 살 곳. 예. 그다음 이제 도끼하면 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예, 죄와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예, 이 도끼로 예, 그 전당포 노파를 예, 살해하죠. 예, 그래서 예, 그 도끼를 살해 도구로 쓴 거는 예, 이 도끼가 러시아 문화에 있어서 상당히 예, 중요한 의미를 예, 갖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예, 칼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도끼로 한 것들이 바로 예,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가 도끼를 예,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